반갑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교육, 정치교육을 맡게 된 박예휘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한 1시간 남짓 정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노동조합과 정치라는 주제를 오늘 강의 주제로 제가 명받았는데 1시간 동안 저는 지금 나름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또 이 강의가 촬영되어서 녹화된 형태로 영상으로 가 닿는 것이니만큼 어떤 환경에서 이 1시간을 보내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도 보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시간에 쫓겨서 보시진 않을까 조바심에 그런 마음 상태로 보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다른 시공간에서 함께하게 될 1시간을 잘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루하지 않은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란 무엇일까? 네, 정치교육이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 법한데요. 잠시 이 뒤쪽으로 넘어갔다가 오겠습니다. 정치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를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정치에 대한 생각과 비슷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정의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주변 지인께서 해주신 말인데 정치란 공동체의 정의로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라는 정의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정의를 듣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개 페이지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는 정의당이라는 곳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에 정의당이 도전을 할 때 혹은 제가 출마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차피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 나오는 거야? 어차피 못 이길 것 같은데 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생각을 곰곰 해보게 되죠. 이기는 정당이 하는 정치만 정치인 것일까? 이 질문은 어떤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사람이 벌이는 정치 활동만이 정치라고 한다면 그럼 다른 모든 활동은 말 그대로 쓸모가 없겠네?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행위를 저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선거에 나가고 출마라고 하죠. 당선이 되고 그 당선된 사람이 애템 하면서 입법 활동을 벌이는 그것만이 정치라고 한다면 정치의 의미는 너무나 좁아질 것입니다. 혹은 거기서 조금 더 양보해서 넓혀서 생각을 해본다고 해도 그 입법 활동을 하도록 돕는 행위,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거나 이 사람 뽑아주세요라고 지지선언을 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거나 피켓팅을 하고 춤을 추고 이런 것만이 또 정치적인 것, 정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귀결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하는 정치는 그리고 실제 정치는 그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이라는 단어 그리고 감각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를 이런 생각을 합의하는 과정 그리고 공동체에 무엇이 정의로운 것일까 어떤 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거 오늘 이 진행되는 강의 시간 동안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행위는 비단 의회에서만 일어나진 않아요. 저희 집에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어머니가 동생이 저랑 터울이 많이 지다 보니까 너가 왜 쓸데없이 집안 청소를 하려고 그래? 공부나 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말에는 어떤 정치가 혹은 어떤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을까요? 집안일은 쓸데없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집안일은 애는 하는 게 아니고 혹은 학생은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는 거. 이게 당연해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저는 그래서 쓸데없는 집안일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위치이죠. 보통 집에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아버지가 어제도 내가 설거지 도와줬는데 오늘도 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은 엄마도 하시고 아버지도 하시는데 말이죠. 도와준다는 것의 말에는 어떤 게 숨어 있을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연히 나의 일이 아닌데 내가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숨어 있겠죠. 깔려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정치라고 하는 곳에서 쓰여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정치라는 곳에서 쓰여지는 언어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의 눈으로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흔히 정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여의도 정치의 풍경입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매일 저녁 뉴스에 나오는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모습, 칙칙한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정치의 본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방금 살펴보았고요. 이것들은 비단 정치의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이런 제도권 정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제도를 합의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파업이나 선전전 하나하나도 아주 훌륭한 정치 활동입니다. 왜? 어떤 생각이 우리 사회에 당연해져야 하는지를 온몸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정치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정치적인 것이죠. 일상적으로는 또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천들, 또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행위, 이런 거 하나하나도 모두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여기 뭐라고 써있죠?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를 보기 전에, 자, 요거 하면 너무 또 본격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제가 그림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이 교육 시간을 빌미로 아주 좋은 그림책 하나를 알아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책은 정치인에게 선물을 받은 그림책인데요. 보통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는 분이 책을 주면 자기 책을 줍니다. 선거 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출판이 된 책을 주거나 하는데, 정말 제가 처음으로 자기가 쓰지 않은 책을 선물하는 정치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주신 책입니다. 이것이 선거다라는 책이고, 이 제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말 그림책의 형태를 완연하게 띠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캐나다의 정치인인 토미 더글라스가 1962년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책입니다. 국가 권력이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한 것에 항의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노력한 북미 지역 최초의 민주사회주의 정부 주지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아주 짧은, 길지 않은 책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마우스랜드 이야기다. 네. 마우스, 쥐, 랜드, 땅. 쥐가 사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과 똑같은 모양으로 말이죠. 그들에게도 정부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생쥐들도 5년마다 선거를 하는데요. 이렇게 투표소로 저마다 걸어가서 투표를 합니다. 누구는 배를 타기도 하고 말이죠. 5년 뒤에는 또 어김없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이것도 우리와 똑같죠. 선거 때마다 모든 생쥐는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를 뽑았는데요. 바로 거대하고 뚱뚱한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이 뚱뚱한 검은 고양이로 이루어진 정부를 생쥐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쥐들이 고양이를 통치자로 뽑는 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역사를 돌아보기 바란다. 근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써있는 말입니다. 생쥐들이 우리 국민보다 멍청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단언컨대 고양이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네,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었으며 꽤 품위 있게 정부를 운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좋은 법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생쥐들이 아닌 고양이들에게 좋은 법을 말이죠.
하지만 고양이에게 좋은 법이 꼭 생쥐들에게까지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안 가운데 하나는 고양이 발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생쥐의 쥐구멍을 넓히자는 법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잘 잡아먹기 위해서죠. 또 다른 법안은 생쥐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도록 규정하는 법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고양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침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 모든 법은 사실 악법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고양이들에게 말이죠. 그러나 생쥐들은 고통스러웠고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이 생쥐는 막 신문을 찢어버리고 있어요. 마침내 생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손을 써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쥐들은 투표소로 몰려가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누구를 뽑았을까요? 흰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당선된 흰 고양이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공표했습니다. 그는 마우스랜드에 새로운 비전이 필요합니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제 검은 고양이 시대는 갔다. 흰 고양이는 마우스랜드의 문제가 바로 쥐구멍이라고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쥐구멍 대신 네모난 모양의 쥐구멍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모난 쥐구멍은 하지만 둥근 쥐구멍보다 2배로 커졌고요. 고양이는 이제 한 발이 아닌 2발을 한꺼번에 쑤셔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생쥐들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도저히 이런 삶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흰 고양이 정부를 퇴출시키고 다시 검은 고양이 정부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흰 고양이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 어떻게 했을까요? 또 검은 고양이 정부를 뽑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연정이라고 부른대요. 한 번은 검은 점이 있는 점박이 고양이들로 정부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양이들은 어떤 고양이였냐면요. 생쥐들의 목소리를 내는 척하면서 생쥐를 잡아먹는 고양이였습니다. 이제 알 것입니다. 고양이의 색깔 따위는 그리고 무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문제는 그들이 전부 고양이였다는 점입니다. 고양이 정부는 당연히 고양이만을 돌볼 뿐 생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사실을 깨달은 생쥐 한 마리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다른 생쥐들에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대체 왜 우리는 고양이만을 뽑는 겁니까? 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정부 두 정부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생쥐로 이루어진 정부를 왜 만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쥐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생쥐들이 말했습니다. 빨갱이가 나타났다. 잡아 넣어라. 생쥐들은 그 생쥐를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암담하겠죠? 생쥐든 사람이든 감옥에 잡아넣을 수는 있지만 생각까지 잡아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이 한 가지 말을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랜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려 60년이 더 된 이야기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풍경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네, 하지만 현실은 방금 보셨던 그림책과 같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실 고양이와 생쥐들은 아예 종이 달라버리죠. 고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재벌 혹은 고양이 정부를 재벌의 이익, 또 사업자, 가진 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당 혹은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서는 누가 생쥐인지 누가 고양이인지 분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교묘하고 제일 악랄한 게 뭘까요? 아까 나왔던 점박이 고양이처럼 사실은 생쥐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럴 생각이 없는
그런 고양이가 제일 악랄하고 교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위장수를 내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이익을 대변할 자인가, 누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인간답게 만들어줄 정치 세력인가, 혹은 정당인가, 정치인인가, 이런 것들을 분간하기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산적해 있는 변화의 과제들, 개혁의 과제들, 정말 이 개혁이라고 하면 이제 어찌 보면 이 강력한 단어가, 이 강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조금 상투적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사회의 씁쓸한 단면이죠. 모든 고양이들이, 모든 정당이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진짜 개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력이,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에요. 이 터져 나오는 요구들을, 개혁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면 반드시 힘 있는 많은 생쥐들의 집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다른 진보 정당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수많은 변화, 또 개혁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는 더 많은 변화, 그리고 더 획기적인,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변화의 요구들을 실현해내려면 정말 힘 있는 강력한 생쥐들의 집합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노동조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국 사회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가장 확실하게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 세력, 그것을 성장시키는 힘,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멈춰놓았던 바로 그 화면으로 이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법의 하위 카테고리인데요. 법은 뭘까요? 우리 아까 정치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를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 합의를 약속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네,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어떤 걸 개정했을까요? 이것을 대표로 발의한 사람은 권수정 의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그리고 공공연맹, 지금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보고 계십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 또 화물 노동자, 배달 노동자 같은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 그리고 또 자영업자 등은 백신을 맞기 위해서 병가를 신청하고 그 병가로 또 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쉽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급병가 같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백신 맞을 시간도 내기가 어렵겠죠. 당장의 또 제 생계, 돈벌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바로 이번 조례안입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바로 이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방금과 같은 그런 취지에 의해서 바꾸자라고 해서 제출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는 우리 삶과 밀접한 각종 제도들을 합의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전에 다 담지 못했던 영역이 있다면 새롭게 이거 왜 일부만 지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폭넓게 지원하자라고 해서 바꾸는 이런 행위들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여의도 어딘가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국회의사당 돔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삶의 기반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정당은 어떤 역할을 할까? 아까 저희가 정치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를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꾸 등장하니까 이제 막 외울 수 있을 것 같죠? 야, 그렇다면 정당은 무엇이냐?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시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막 전박이 고양이 막 뭐라고 했는데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를 제시하지 않고 혹은 A라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것처럼 위장해놓고 사실은 B라는 모습의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정치적 집합체라면 우리는 그 정부를 뽑아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행한 이 투표행위 혹은 지지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떤 사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왜곡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런 명확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 정당, 혹은 그것을 속이는 정당, 회피하는 정당, 다른 언어로 그것을 진짜 목적을 위장하는 정당, 이런 것들은 정치적 결사체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당장의 당선, 혹은 요즘 자주 들리는 단어인 그놈의 정권 재창출, 누구를 위한 정권 재창출인지는 모른 채 그저 정권 재창출만을 향해 달려가는 집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오늘날 존재하는 진보정당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996년 노동법 개학 날치기 사태가 일어납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본인들만 몰래 단체 버스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서 노동법 개학과 안기부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사태를 겪은 이후 제도권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력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커진 민주노총은 이듬해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자 정당 건설을 결의하기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민주노동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탄생 배경에 있어서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또 오늘 또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남짓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이념적인 분화와 또 재결합 등을 거치면서 현재의 진보 정당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민주노총과 이 진보 정당들은 뿌리를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지 그 지향이 상당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노동조합의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10만 동의 청원을 통해 우리 손으로 직접 발의한 교육공무직 법제화 법안이 현재 국회 안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교육의 주체로서 우리의 이름을 찾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의 끈질긴 법제화 투쟁으로 지난 8월 18일 이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본회의 상정, 그리고 최종적인 법안 가결, 이런 것들처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더욱더 힘을 모아 법제화를 쟁취해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1인 시위 장면은 우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님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여의도 안에, 국회의사당 안에 의원실이 있는 국회의원들만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시작, 교육공무직 법제화 국회는 응답하라 라고 국회에게 응답하라 라고 요구하는 것, 혹은 뭐 규탄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노동조합의 정치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정된 지 만 9년이 지난 경기도의 교육공무직 조례를 아시죠? 아직도 낡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난 9월 28일에는 노동당, 경기도당, 그리고 정의당, 경기도당과 함께 노조에서 이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다 정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기지부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경기도 의회에 제출했고요. 또 개정 촉구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구를 담은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주변에도 독려해 주시고 또 직접적으로도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빈곤 탈출률 추이입니다. 이 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상황을 하나 가정을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바닥에 선을 그을 거예요. 선을 긋고 칸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칸을 만들 건데요. 1번 칸과 2번 칸은 아주 넓게 만들 거예요. 막 앉아서 쉴 수도 있어요.
그리고 3번부터 10번 칸은 막 비좁게 그려놓을 겁니다. 촘촘하게.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 10분을 초청을 해서 지금 이 그려진 칸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께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제가 이제 미션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을도 왔고 커튼을 좀 바꿔볼까? 우리 집 커튼을. 그래서 천은 제가 공수해왔고 여러분에게 이제 천과 바늘을 나눠드릴 건데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뭐 1번 칸, 2번 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그래 뭐 까짓 거 뭐 해준다 이렇게, 물론 제가 그 보수는 드립니다. 바느질을 해주실 거고요. 3번 칸에서부터 10번 칸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비좁겠죠. 그리고 제가 골무도 안 드릴 겁니다. 막 찔러서 피가 나든가 말든가. 당연히 옷도 막 서로 옷조차 부대끼는 것도 싫고 뭐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바느질을 하시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요구들을 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이건 그냥 제가 가정을 해본 겁니다. 우리도 옷이 너무 두꺼워. 지금 좁아 죽겠는데 이 3번 칸에서 10번 칸에 계신 분들 말이죠. 옷이 너무 두꺼워서 일하기 불편해. 얇은 걸로 바꿔줘. 그리고 골무도 줘. 바느질하다가 자꾸 피나는데 어떡할 거야?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쉴 수 있게 해줘. 너무 좁아서 안 그래도 자세도 불편해 죽겠는데 쉬는 시간까지 이렇게 없다고? 쉬는 시간 줘. 이런 요구들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1번, 2번 칸에 계신 분들, 당신들이 일로 와. 그리고 우리가 1번, 2번 칸에 갈 거야. 이제 자리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구는 무엇을 바꾸지 못할까요? 합의를 뒤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합의인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또 세 번째,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1번하고 2번만 넓은 건 너무 부당해. 우리 칸을 좀 동등하게 조정을 합시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칸이 꼭 10개라는 법이 있어? 한 5개쯤 더 만들어. 그냥 막 옮겨가가지고 막 나는 7, 8번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럼 좀 넓어지잖아. 그럼 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더 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이렇게 이러니서 안 그래도 환경도 열악한데 이걸 언제 커튼을 다 바느질을 하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도 더 초대할 겸 칸을 더 만들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5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칸을 없애자.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겠죠. 누구 맘대로 이 칸을 만들어? 그럼 제가, 전데요. 제 맘대로 했는데요. 네가 뭔데? 그래서 제가 제 맘대로 설정해 놓은 것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제가 싫다고 하면요? 안 해? 나 바느질 안 해. 파업이죠. 다 같이 파업을 선언해버려서, 그럼 저는 뭐요? 아쉽죠? 커튼을 만들려고 여러분들 부른 건데 제가 어떻게 그 많은 천을 다 꿰고 있겠습니까? 그럼 저도 골머리를 앓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구를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들어줄지, 칸을 없앨지, 혹은 칸은 간격을 동등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섭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제가 더 이상 바느질을 맡기지 않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뜰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요구. 첫 번째 뭐였죠? 옷 좀 바꿔줘. 여기 너무 불편해. 쉬게 해줘. 우리도 앉을 수 있게 해줘. 우리도 골무 줘. 라는 것들은 뭘 바꾸지 못할까요? 칸이 10개라는 합의. 제가 멋대로 만든 합의죠. 칸이 10개라는 합의, 혹은 1번, 2번은 넓고 3번부터 10번은 좁게 만들어놨다는,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회의 이 칸 속에 있는 작은 사회의 모습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요구는. 그 합의를 정확히 말하면 바꾸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건드리지 않고 있죠.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버려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해 먹겠네. 우리가 1번, 2번 할게. 너네만 좋은 자리 쓰냐? 그리고 이제 너네가 나가. 너네가 아니면 열악한 환경이 이제 너네가 가. 라고 하는 것들은 또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칸은 10개밖에 없고, 누군가는 넓은 칸에 있고 누군가는 좁은 칸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합의를 뒤틀지 못하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정치가 어떤 합의라고 했던 것이 또 떠오르실 겁니다. 정치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라는 것을 합의하는 과정, 또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이 질문에서 생각을 떠올립니다. 어떤 질문이냐? 비정규직한테까지 어떻게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어? 쉬운 해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모든 노동자한테 쉬운 해고를 방지하는 거를 하니, 적용을 하니? 라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속에 깔려있는 어떤 무시무시한 전제가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어떤 것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잘려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누구도 여기에다가 함부로 예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회의 합의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요구에 집중을 하고 혹은 그 요구를 비판하고 아무것도 바꾸기 싫은 사람이 그 요구를 콕 집어서 비판을 하겠죠. 합의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공중에 붕 떠있는 얘기만 건드리게 되면 진짜 중요한 변화, 정말 잘못되어 있는 부당한 상식을 부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해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죠.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으면 큰일 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큰일 나는 사람이 있고 쥐도 새도 모르게 다치거나 죽어도 뭐 하나 제도 하나 바뀌지 않고 언론사 일면에 언론지 지면 일면에 나지도 않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유가족에게만 슬프고 화나고 부당한 일이 되고 마는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차별받아도 괜찮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뒤틀자고 이 모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사회 구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조례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합의를 바꿔놓기 위해서 가지는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교육공무직 본부의 슬로건은 학교를 바로 세워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우리 개인 혹은 우리 집단만의 처우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목표의식이 우리의 정치 행위 하나하나에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2006년에는 이 빈곤 탈출 추이가 32.4%였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말하는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쉽게 말하면 잘 못 살다가 중간장 좀 팔자가 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살만해지거나 혹은 아주 살만해진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사람들이 32%였는데 줄어서 지금은 2014년 자료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22.6%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점점 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조건들이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그렸을 때 그 형편이 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 이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이렇게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빈곤, 노동자 전체의 권리 보장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너무나 이것들은 거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이 총체적 난국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이 만들려는 사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그런 현실 인식 때문에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치와 정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러오고자 합니다. 노동조합과 진보 정당,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두 단어를 놓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연대적 관계를 넘어 같은 세상을 꿈꾸는 동지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조합의 깃발과 함께 여러 진보 정당들의 깃발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들은 이렇게 연대적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친하게 잘 지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왜 진보 정당 얘기를 하냐? 나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왜 내가 정당 얘기를 알아야 하지? 그래, 내가 하는 행위도, 우리 조합에서 하는 행위도 정치라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그것이 대관절 정당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같이 했을 때 더 힘이 세질이라는 법은 또 뭔가? 이런 의문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막 인간관계 한번 생각해보죠. 누군가 이유 없이 다가와가지고 새콤달콤을 줘요. 그러면 얘는 원래 이렇게 정이 많고 뭐 먹을 거 잘 나눠주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세상에 때가 좀 묻으면 일단 의심이 갑니다. 내가 이 새콤달콤을 왜 받아야 되지?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새콤달콤 왜 주는 거지? 왜 유명한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 대사들도 있죠. 난 사람을 믿지 않아. 난 상황을 믿는다. 아까 진보정당이 마냥 선하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면 진보정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그나마 다른 정치인들보다 좀 나은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같이 손을 맞잡고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주체 그리고 친구,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꿍꿍이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너무 착하게 생겨서 혹은 그냥 다른 애보다 좀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사회 그것을 이제 꿍꿍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의 꿍꿍이와 진보정당 하는 사람들의 꿍꿍이가 통합니다. 같은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고자 하는 것이 통하는 두 집단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사회의 상이 똑같은 집단 충분히 우리는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의 관계는 이런 연대적 관계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만큼 같은 세상을 꿈꾸는 동지적 관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9월 7일 민주노총과 또 앞서 이야기한 5개의 진보정당들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동대응을 추진할 2022년 대선 공동대응기구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사진입니다. 내년 대선은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변화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격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도 이 시기에 맞춰서 총파업 투쟁이랄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자는 요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생각해본 정치의 의미 또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번 접근해본 정당의 의미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정치 행위들 혹은 진보 정당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기자회견이랄지 연대 선언이랄지 총파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싶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는 그 합의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같은 합의를 밀고 나가는 행위일 것이고 혹은 지금 이 사회에 잘못되었지만 제가 아까 그려놓은 가정했던 10개의 칸처럼 아주 잘못되었지만 마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처음부터 그랬을 거야 라고 여겨지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하나 그 전제들을 뒤틀어 나가고 바꾸고 새로운 전제를 세우는 우리 사회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변화는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변화는 우리 일상의 변화, 삶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